내 이름은 김지훈, 쉰둘이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수그러들기를 반복하는 구시가지 골목에서 시간의 메아리라는 헌책방을 운영한다. 운영이라기보다는 그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행위를 반복할 뿐이다. 이혼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아내는 더 넓은 세상을 원했고 나는 이 좁은 책더미 속이 편했다. 유일한 딸 민서는 28. 서울 시내의 번듯한 IT 회사에 다닌다. 다 컸고 제 몫을 하고 있다. 그걸로 됐다. 우리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통화는 늘 바쁘다. 돈 필요하냐? 아니요, 건강하세요. 라는 단어들로 짧게 끝났다. 나의 산은 바로 이 서점이었다. 수만 권의 죽은 이야기들이 쌓인 거대한 무덤. 나는 그 무덤의 관리인이었다. 10년 넘게 나는 이 산에서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나의 애군 혹은 팔자는 거창한 저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적막, 뼛속까지 스미는 지독한 고독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는 차가웠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홀로 커피를 내린다. 서점 문을 열면 나를 방이는 것은 낡은 풍경 소리가 아니라 내려앉는 먼지의 움직임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낭만적이라고 했다. 헌책방 주인이라니 얼마나 멋진가. 그들은 모른다. 이 낭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된 감정인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작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해밍웨이의 허세, 도스토옙스키의 고뇌, 박경리의 통찰. 그들은 위대했지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고 춥지 않냐고 물어오지도 않았다. 내 삶은 고인물이었다. 10년째 수위는 변하지 않았고 그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물이 유입될 구멍도 밖으로 빠져나갈 의지도 없었다. 나는 이 애군을 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순응했다. 쉰을 넘긴 이혼남에게 헌책방 구석에서 먼지와 함께 늙어가는 것 외에 무슨 다른 삶이 있겠는가.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가끔 민서가 명절에 들러 봉투를 내밀 때면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아빠, 서점, 아직 괜찮아? 요즘 책 읽는 사람도 없는데. 그럭저럭 월세 낼 정도는 돼. 딸의 눈에는 늘 안쓰러움과 약간의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를 유배 보낸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 시간의 메아리라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다. 11월 초, 첫눈이 내리기엔 이르고 늦가을 비가 내리기엔 딱 좋은 그런 스산한 날이었다. 나는 오후 내내 손님 한 명 없이 난로 옆에서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랑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기능을 하는 풍경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산에서 내려와 애군을 풀려다 더 거대한 파멸에 휩쓸리게 된 그날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풍경 소리는 경고음에 더 가까웠다. 도망치라는.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적막한 산에 울린 그 맑은 소리에 바보처럼 설렜다. 내 하루는 정확한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단조로웠다. 아니, 행성이라기엔 너무 초라했다. 그저 낡은 시계탑의 톱니바퀴 중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덜컹거리며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부품에 가까웠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뜬다. 이혼 후 10년간 얻은 유일한 초능력이다. 몸이 기억하는 외로움. 더 이상 누군가를 깨울 필요도, 누군가 나를 깨워줄 일도 없다는 사실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결과다. 밤새 차가워진 방 안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신다. 낡은 연립주택의 우풍은 매서웠다.
서점 2층에 딸린 작은 살림방. 여기가 내 집이자 성이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주전자에 물을 올린다. 물이 끓는 동안 고양이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거칠게 얼굴을 문지른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다. 푸석한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동자.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물이 끓으면 나는 찻잔 2개를 꺼낸다.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그냥 습관이다. 아내가 떠난 직후부터 생긴 버릇이다. 마치 누군가 금방이라도 돌아와 내 차는 하고 물을 것처럼. 하지만 10년간 그 2번째 찻잔은 늘 식어버렸고 나는 저녁에 그 차가운 찬물을 버린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서점 1층으로 내려온다. 아침 8시. 아직 동네가 다 깨어나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나는 서점 문을 연다. 누가 이 시간에 헌책을 사러 오겠냐마는 이것 역시 나의 오랜 의식이다. 문을 열면 낡은 풍경이 딸랑 하고 건조한 소리를 낸다. 오늘은 손님이 있으려나. 그런 헛된 기대를 잠시 품는다. 청소. 나의 오전 일과는 청소다. 나는 병적일 만큼 꼼꼼하게 먼지를 닦는다. 헌책방의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 누군가의 손때, 잊힌 이야기들의 잔해다. 나는 그 잔해들을 정성껏 쓸고 닦는다. 플라스틱 빗자루가 낡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 사각, 사각. 젖은 걸레가 책장 모서리를 닦아내는 소리, 스윽, 스윽. 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이곳에서 그 소리들은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는 책들을 정돈한다. 어제 누군가 잠시 뒤적이다 아무렇게나 꽂아둔 책을 바로잡는다. 문학, 철학, 역사, 그리고 팔리지 않을 잡지들. 책등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가끔 한 권을 뽑아든다. 잘 잤으나 카미. 나는 알베르 카뮤의 초판본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 책은 대답이 없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이다. 점심은 보통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해결한다. 서점 문을 잠시 잠그고 골목 어귀 편의점에 다녀온다. 계산대에서 무뚝뚝하게 바코드를 찍는 아르바이트생 외에 내가 하루 중 대화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봉투 필요하세요? 아니요.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들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온다. 계산대 구석에서 나는 책장 사이의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면발을 삼킨다. 햇빛은 먼지 입자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아름답지만 만져지지 않는 것들. 오후가 되면 나는 주로 졸거나 책을 읽는다. 아니, 책을 읽는 척한다. 눈은 활자를 줬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다. 글자들이 의미를 잃고 검은 기호로만 떠다닌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저녁 6시. 나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낸다. 딸아이 민서의 번호를 누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항상 망설인다. 바쁘겠지? 회의 중일지도 몰라. 괜히 방해하는 거 아닐까? 결국 나는 통화 대신 문자를 선택한다. 저녁은 먹었니?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인다. 지문이 닳아 건조한 손가락. 몇 분 후 핸드폰이 짧게 진동한다. 지금 회의 중. 다음에 통화해. 그것이 딸아이가 나에게 보내는 가장 긴밀한 애정 표현이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다. 괜찮다. 바쁜 게 좋은 거지. 나처럼 한가한 것보다야. 저녁 8시. 나는 서점 문을 닫는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철커덩 하고 골목을 울린다. 오늘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절망감. 다시 2층 살림방으로 올라온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와 즉석밥, TV를 켠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지만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정막을 깨기 위한 소음일 뿐이다. 식은 밥을 씹으며 나는 창밖을 본다. 맞은편 빌라의 창문들. 어떤 집은 밝고 어떤 집은 어둡다. 밝은 창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듯하고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풍경이 어른거린다. 나는 내 몫의 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담근다. 그리고 아침에 따라 두었던 두 번째 찻잔. 아무도 마시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짙은 갈색의 녹차. 나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하수구에 쏟아버린다. 촤 소리가 허무하게 울린다. 이것이 나의 하루였다. 나의 산은 이렇게 고요했고 나의 애고는 이토록 견고했다. 나는 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아주 서서히 나 자신도 모르게 질식해가고 있었다. 11월 중순에 비는 을에 차갑고 끈질기다. 그날도 그랬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가 되자 장대비로 변해 낡은 서점의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타타타타. 빗소리는 서점 안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는 두꺼운 카디건을 여미고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아 마시며 먼지 쌓인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빗줄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보였다. 이런 날이면 손님은커녕 길고양이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 딸랑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고장 났다고 생각했던 풍경이 어제 추옹 1에서 언급에 이어 오늘 또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계산대 뒤에서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서점 안의 공기가 변했다. 묵은 종이 냄새와 곰팡내 대신 차갑고도 달콤한 낯선 향기가 확 밀려들었다. 어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백합 향이었다. 여자는 이 골목과 이 서점과 그리고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짙은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는 비에 젖었음에도 윤이 났고 손에 들린 장우산은 살이 촘촘하고 손잡이가 고급스러웠다. 구두굽이 젖은 바닥에 또각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팽팽한 긴장감과 세련미가 있었다. 나는 낡은 카디건에 묻은 먼지를 황급히 털어내며 헛기침을 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내 인사에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찾으러 온 것 같지 않았다.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젖은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문 입구에 서서 창밖의 빗줄기를 원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비를 피하러 잘못 들어온 손님. 그런 손님은 가끔 있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 망설였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날로 가까이 오시면 옷 말리시는데 좀 나을 겁니다. 여자는 그제야 나를 제대로 쳐다봤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나는 순간 내 초라한 행사액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내 낡은 서점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난로 근처에 섰지만 여전히 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저 이 불청결한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가벼운 미간의 찡그림을 감추지 않았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날이 추워서. 나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계산대 뒤에 앉아 책을 뒤적이는 척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빗소리, 난로의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가 가끔씩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 그때였다.
그녀가 천천히 철학 서가가 있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런 곳에 이런 책이 있네요. 그녀의 시선이 멎은 곳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장 상단,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의 낡은 번역 초판본이었다. 장 보드리아르. 10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책이었다. 내 안에 주인이 반응했다. 아, 그 책 찾으시는 분이 거의 없죠. 80년대 번역본이라 요즘은 잘 읽히지도 않고요. 알아요. 여자가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녀의 길고 하얀 손가락과 누렇게 변색된 책 표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요즘 번역본들은 너무 매끄러워서 맛이 없어요. 원문의 거친 느낌을 다 죽여버리죠.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손님은 지난 몇 년간 없었다. 맞습니다. 특히 이 번역본은 오역이 좀 있지만 번역가 특유의 고집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좋아합니다. 여자가 나를 향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경계심이 살짝 풀린 듯한 미소였다. 사장님도 읽으셨나 봐요. 그럼요. 나는 조금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이 서점에 있는 책 중에 제 손을 안 거친 책은 없습니다. 특히 보드리아르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개념이 어쩌면 이 헌책방과도 좀 닮았다고 생각해서요. 어째서요? 헌책은 진짜 이야기는 아니죠. 누군가의 손을 거친 원본의 복제물, 시뮬라크르 같은 거니까요. 사람들은 새 책을 원하지만 결국 여기 와서 오래된 감정의 복제물을 사가죠. 어쩌면 우린 다들 진짜가 아닌 걸 알면서도 진짜처럼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는 거 아닐까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헌책방 주인이 할 말은 아니었다. 너무 감상에 젖었다. 하지만 여자는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책의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진짜처럼 위로해줄 무언가라.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책을 바라봤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서점 안은 어느새 어둑해지고 있었다. 이 책 얼마죠? 아, 10,000원입니다. 여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 5만 웡원을 꺼내 내밀었다. 잔돈이? 됐습니다. 잔돈은? 네? 차 값이라고 생각하죠? 아까 권하셨잖아요. 그녀는 책을 가방에 넣고는 다시 처음에 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비가 좀 잦아들었네요. 가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고 다시 또각 소리를 내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달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서점 안에는 다시 빗소리와 정막, 그리고 묵은 종이 냄새만 남았다. 아니, 그녀가 남기고 간 그 낯설고 강렬한 백합향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민 5만 웡원을 멍하니 바라봤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에 4만 원의 팁. 그것은 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초라한 산의 주인에게 던지는 압도적인 세계의 오만함 혹은 동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산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었다. 그 애군 같던 정막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그저 억수 같은 비가 만들어낸 우연한 해프닝, 내 단조로운 삶에 잠시 끼어든 이질적인 사파 같은 것이라고 여겼다. 4만 원의 팁은 계산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것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았다.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다시 낡은 톱니바퀴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먼지를 닦고 홀로 차를 마시고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진 쌀쌀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딸랑.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비에 젖지 않았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회색 캐시미어 코트,
지난번보다 더 완벽하고 더 다가가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백합 향이 서점 안의 헌책 냄새를 밀어냈다. 저녁 하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 아직요. 이제 막 닫으려던 참이었. 나는 말을 흐렸다. 저녁 7시. 나는 보통 8시에 문을 닫는다. 서툰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내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지난번엔 고마웠어요. 책도, 차도. 아닙니다. 제가 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명령형은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나는 제안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식사라니. 나와? 저기, 저는 불편하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설 듯한 자세를 취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나는 황급히 낡은 카디건을 벗고 벽에 걸어둔 그나마 깨끗한 재킷을 걸쳤다. 셔터 내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서점 문에 잠시 외출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가 말한 근처는 서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내가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 없는 곳이었다. 통유리로 된 모던한 건물. 입구에는 라륜네 블루, 푸른 달. 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와인 비스트로. 내가 편의점 김밥을 먹을 때 저 안에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그녀가 자연스럽게 앞서 걸으며 문을 열었다. 배서연입니다. 예약했어요. 지배인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우리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나는 내 낡은 구두와 재킷이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뭘 드시겠어요? 그녀가 메뉴판을 내밀었다. 나는 까만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는 심정으로 메뉴판을 바라봤다. 온통 모르는 단어들 뿐이었다. 저는 아무거나 배서연 씨가 주문하시는 걸로. 그녀는 나를 빤히 보더니 다시 그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안심 스테이크가 괜찮아요. 그리고 와인도.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그녀는 지배인에게 유창하게 주문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마도 프랑스어일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히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서점은 오래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15년 정도 됐네요. 이혼하고 물려받은 거라. 그렇군요. 와인이 나왔다. 짙은 붉은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담겼다. 책을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김지훈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난번에 내가 계산하며 카드를 내밀었을 때 이름을 본 모양이다. 내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그것은 아주 낯선 단어처럼 들렸다.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겸손하시네요. 그녀가 잔을 들었다. 그날 하신 말씀 인상 깊었어요. 진짜처럼 위로해줄 무언가.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횡설수설한 겁니다. 아니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다들 진짜를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가 주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은 적당히 가짜이고 적당히 위로가 되는 걸 원하죠. 지훈 씨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던데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10년간, 아니, 내 평생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내 아내조차도 나를 현실 감각 없는 책상 물림이라고 불렀다. 딸아이는 나를 안쓰러운 아빠로 여겼다. 그런데 이 여자,
나를 만난 지 2번밖에 안 된 이 완벽한 여자가 나를 인상 깊었다고,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크가 나왔다. 나는 어설픈 칼질로 고기를 썰었다. 입안에서 녹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지난 10년간 사료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왜 헌책방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그윽한 눈빛 때문인지 평생 하지 않았던 말들을 쏟아냈다. 책 속에 숨겨진 고독,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 심지어 딸아이와의 서먹함까지.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비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나를 총의 총아이 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었다. 이 쉰 넘은 이혼남, 헌책방 먼지 속에 파묻혀 늙어가던 나는 그녀의 관심 하나에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애군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고인물 같던 내 삶에 세찬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나는 황급히 지갑을 꺼냈다. 제가 됐어요. 그녀가 내 손을 가볍게 눌러 막으며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잠시 닿았다. 차가웠지만 나는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녀의 왼쪽 4번째 손가락. 지난번 비 오는 날에는 코트 소매에 가려 못 봤던 거대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보았다. 하지만 즉시 시선을 피했다. 괜찮아. 그냥 식사 한 끼일 뿐이야. 이런 지적인 대화, 이런 관심. 이게 뭐가 나쁘지? 그녀도 남편이 있지만 외로운 걸 거야. 나처럼.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는 이 달콤한 총애는 마약과 같았다. 한 번 맛본 이상 나는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기꺼이 이 위험한 위로에 중독되기로 마음먹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차가 저쪽에 있다며 먼저 헤어졌다. 오늘 즐거웠어요. 지훈 씨, 책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서점 앞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입안에는 아직 값비싼 와인 향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그녀의 차가운 청아, 단단한 반지의 감촉이 생생했다. 산에서 내려온 나는 그렇게 총재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내 낡은 톱니 바퀴는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배서연.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남에서 유명한 현대미술 갤러리 레파스의 관장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언론에도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기업인이었다.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식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늦은 오후 서점 문을 닫을 때쯤 찾아와 내게 책을 한 권 내밀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낯선 프랑스 작가의 시집이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지훈 씨 생각이 나서 샀어요. 아마 좋아할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서. 그 세 단어가 내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52의 나이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 책을 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책을 핑계로 이어졌다. 서점에서는 불가능했다. 이 좁고 낡은 공간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비밀이 필요했다. 제 갤러리에 한번 오시겠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안했다. 관람 시간 끝나고 조용할 때 지훈 씨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저녁 7시가 아니라 오후 5시였다. 나는 서점 문을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닫았다. 산을 버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갤러리는 청담동 한복판에 있었다. 시간의 메아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 새하얀 벽,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을 것 같은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설치 미술품들. 관람객이 모두 떠난 텅 빈 갤러리.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앞서 걸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주눅 들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그녀의 세계로 초대하는 암호처럼 들렸다. 이 작품이에요. 그녀가 멈춘 곳은 수백 개의 깨진 거울 조각으로 만든 거대한 날개 형상 앞이었다. 어때 보여요? 혼란스럽네요. 하지만 아름다워요. 부서졌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돌아봤다. 갤러리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음영을 만들었다. 역시 지훈 씨는 이해하네요. 그녀가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다들 완벽한 것만 찾죠. 하지만 난 이렇게 부서진 것들에 끌려요. 꼭 나 같아서.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다. 그것은 나의 고독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총재도 관장도 아니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산에 갇혀 애군에 시달리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내가 무슨 용기였는지.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입술은 와인처럼 차가우면서도 달콤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숨 막히는 백합향이 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죄의 시작. 우리의 만남은 더 대담해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는 서점 문을 닫았다. 우리는 그녀의 갤러리 사무실에서 혹은 한강변의 한적한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먼지 쌓인 책 속에 갇혀있던 늙은이가 아니라 한 여자를 열렬히 원하고 또 그 여자에게 원해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총애했다. 내 낡은 몸, 내 주름진 손, 내 어설픈 열정을 모두 받아주었다. 그녀의 총애 속에서 나는 내 애군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호텔방에 함께 있을 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민서였다. 여보세요? 나는 황급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옆에서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저번에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요즘 서점 장사 잘 돼? 왜 이렇게 바빠? 어, 그냥 정리할 책이 좀 많아서. 연말이라. 바쁘네. 거짓말. 나는 내 딸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멎었다. 그녀가 가운을 걸치고 욕실에서 나왔다. 젖은 머리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가 내 곁에 앉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알았어, 아빠. 그래도 무리하지 마. 주말에 한번 들를까? 아니, 주말엔 안 돼. 바빠. 내가 전화할게. 나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딸? 그녀가 물었다. 응. 무슨 일이래? 아니, 그냥 안부 전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녀의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약지를 눌렀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딸을 속였다. 나는 내 낡았지만 정직했던 삶을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주는 이 쾌락과 위로,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이 총애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기로 했다. 이 늦게 찾아온 위험한 해가를 위해 나는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에서 완전히 내려온 나는 이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애초에 행복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맛보는 아찔한 형이증, 곧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쾌감에 중독된 상태였다. 배서연. 그녀는 나를 총애했지만 그것은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베푸는 변덕스러운 관심과도 같았다. 나는 서서히 그녀의 패도 바다어 적인 혹은 총재다운 면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그녀가 정했다. 나는 그저 기다리는 쪽이었다. 오늘 8시, 늘 가던 곳, 짧은 문자 메시지. 그것이 내가 받는 유일한 신호였다. 나는 그 문자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서점에 손님이 들어와도 책을 찾는 손님의 목소리보다 주머니 속의 진동에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책 정리는 뒷전이 되었다. 먼지는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을 더 자주 봤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을 시작했고 그녀가 사준 비싼 셔츠를 입었다. 내 낡은 산은 겉모습부터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초조해졌다. 그녀의 변덕은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 나는 아침부터 그녀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전날 밤 내일 점심 같이 해요 라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서점 문도 열지 않고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면도를 하고 옷을 골라 입었다. 약속 시간 30분 전.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그녀에게 다음은 쉬운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잘 차려입은 채 텅 빈 살림방에 주저앉았다. 급한 일이란 무엇일까? 남편일까? 아이일까? 그녀의 진짜 삶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순위일까? 나는 감히 물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진짜 삶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서 잠시 일탈할 때 필요한 헌책방 냄새가 나는 낡은 소품일 뿐이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취소하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 무슨 일 있어? 보고 싶어? 왜 연락 안 해? 수많은 단어들이 손가락 끝에서 맴돌았지만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은 우리의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것이었다. 그녀는 총재였고 나는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는 부하였다. 일주일 만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화를 내거나 따질 수 없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그녀는 나와 있을 때만 담배를 피웠다. 무심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잠시 귀국했었어요. 시댁 행사도 좀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백화점에 다녀왔다고 말하듯이. 그녀의 세계에서 남편과 시댁은 현실이었고 나는 일탈이었다.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쉰이 넘은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을 상상했다. 언론에서 본 적 있는 자신감 넘치고 부유한 그 남자. 나는 그 남자의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그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나를 고문했다. 왜 그런 표정이에요, 지훈 씨? 그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바라봤다.
화났어요? 아닙니다. 화난 거 맞는데. 그녀는 웃으며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귀여워요. 꼭 어린애처럼. 그녀는 나를 귀엽다고 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완벽한 통제자의 선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 그 모욕적인 총애에 다시 굴복했다. 나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가 주는 이 지옥 같은 천국이 내 10년간의 무미건조한 지옥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었다. 예전의 고독이 그립기까지 했다. 이혼 후 10년간의 고독은 적어도 평화로웠다. 그것은 맑은 날의 쓸쓸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달랐다. 이것은 폭풍 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느끼는 절망적인 고독이었다. 곁에 누군가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이 바다에 밀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 나는 그녀의 총애에 완벽하게 중독되었고 동시에 그 총애가 나를 올가매는 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애군을 풀려다 나는 더 지독한 애군에 걸려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산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잠시 들르는 비밀스러운 정거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내 딸, 민서였다. 그 주 주말, 나는 서연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주말 내내 가족 행사라는 짧은 통보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점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갈망과 질투, 그리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나는 10년 만에 최악의 숙취를 겪는 사람처럼 무기력했다. 책을 정리할 기력도, 손님을 응대할 의욕도 없었다. 그저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딸랑,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일까? 아니, 그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적이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서였다. 아빠, 민서야. 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주말에 바쁘다며? 웬일로 문 열었네? 딸아이는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팥빵이 들려 있었다. 그냥 손님도 없고 해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딸이 내민 빵 봉투를 받아 들었다. 민서는 서점 안을 휙 둘러봤다. 여전하네, 여기는. 먼지 냄새. 그러다 민서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아빠. 민서의 눈이 가늘어졌다. 셔츠 샀어? 이런 거 입은 거 처음 보네.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을 움츠렸다. 서연이 지난주에 사준 짙은 와인색의 실크가 섞인 셔츠였다. 헌책방 주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매끄러운 옷이었다. 나는 그 옷을 입고 혹시라도 그녀가 깜짝 방문할까봐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또 거짓말. 염색도 했네. 웬일이래 우리 아빠. 민서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웬일이야. 나이 드니까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계산대 안으로 숨었다. 민서는 빵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밥은 먹었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니? 없는데? 아니, 뭔가 좀 이상해, 아빠. 민서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봤다. 10년간 나를 봐온 딸의 눈빛이었다.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목소리도 맨날 잠겨 있고 아까도 나 들어오는데 꼭 누구 쫓아오는 사람처럼 놀라더라. 그리고 민서가 코를 킁킁거렸다.
이거 무슨 냄새야? 아빠한테 이런 냄새 나는 거 처음인데. 향수 뿌렸어? 그녀의 향수. 아마 어제 만났을 때 셔츠에 밴 모양이었다. 나는 락스 냄새와 먼지 냄새로도 그 냄새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향수야? 책 냄새겠지. 사람을 왜 그렇게 취조하듯이 묻고 그래? 민서는 내 고함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단 한 번도 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아빠, 왜 화를 내?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아빠답지 않아서. 나답지 않다니. 나다운 게 뭔데? 내 안의 죄책감과 불안감이 분노가 되어 터져 나왔다. 먼지 뒤집어 쓰고 늙은 호라비 냄새나 풍기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나다운 거야? 나도 좀 변할 수 있는 거 아냐? 나도 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거 아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어내지 못했다. 서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신경 꺼.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 일이나 잘해.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해. 할 말 없으면 가봐. 나도 바빠. 나는 일부러 책더미를 뒤적이는 척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팥빵 그냥 두고 갈게. 식기 전에 먹어. 무슨 일인진 몰라도. 아빠,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제발.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민서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딸아이의 마지막 말.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내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계산대에 놓인 팥빵 봉투를 바라봤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10년간 내 곁을 묵묵히 지켜봐준 유일한 내 편이었던 딸아이에게 나는 셔츠 소매를 코에 가져다 댔다. 지독한 백합향이 내 딸이 사온 고소한 팥빵 냄새를 비웃듯이 압도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달콤한 향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 위험한 관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딸아이 민서가 다녀간 후 나는 일주일간 지옥 속을 살았다. 서연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민서에게는 차마 미안하다는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엉켜 나는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다. 산은 이제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를 시시각각 상기시키는 감옥이 되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민서가 왔던 그 시간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점 앞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다. 롤스로이스. 이런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차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일까? 아니, 그녀는 이런 차를 타고 오지 않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우산을 들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배서연이 아니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몇 번 보았던 얼굴. 그녀의 남편, M&A 전문가이자 유력한 재계 인사 이강혁이었다. 그는 나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비싼 맞춤 정장 때문에 훨씬 더 젊고 권위 있어 보였다. 그는 좁고 지저분한 내 서점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왔다. 달랑 풍경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길하게 울렸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얼어붙은 채 일어섰다. 그는 서점 안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는 문 입구에 정확히 서연이 처음 섰던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비에 젖지 않은 그의 구두가 내 낡은 바닥을 경멸하는 듯했다. 김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점 안의 모든 먼지들이 그 목소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네. 잠깐 밖으로 좀 나오시죠. 이 냄새 별로 취향이 아니라서. 그는 냄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헌책 냄새. 나의 냄새. 나는 홀린 사람처럼 계산대를 돌아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서가 받쳐든 우산 아래로 한 걸음 물러서며 나를 흠뻑 젖는 처마 밖으로 유도했다. 부슬비가 내 낡은 셔츠 위로 차갑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내 아내를 만납디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사실을 통보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부정할까?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나와 서연의 뒷모습. 갤러리 사무실에서 어둠 속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호텔방 안에서의 적나라한 모습까지.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걸 내 아내가 취미가 좀 다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질투가 없었다. 그저 지루함 혹은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무심함이 묻어났다. 가끔 그림을 사고 가끔 비싼 보석을 사죠.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그는 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더군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는 모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나는 그의 아내가 산 비싼 그림이나 보석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취미 생활의 일부였다. 서연. 배 관장은 아무 말 없었습니까? 나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도 나처럼 진심이었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진심? 김지훈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당신 이 서점에서 꽤 오래 있었나 보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군. 이건 진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죠. 그는 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아주 두툼한 돈 봉투였다. 그는 그 봉투를 내 가슴팍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었다. 내 아내의 취미 생활이 가끔 좀 비싸게 먹힐 때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 정도면 당신의 시간 값으로 충분하겠지.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비에 젖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퍽. 나는 차마 그것을 줍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초라하게 떨렸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쇼.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그녀가 당신을 찾더라도 만나주지 마. 당신은 그냥 그녀가 잠시 들른 간이역이었을 뿐이야. 이제 기차는 떠났소. 그는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는 내 서점을 시간의 메아리라는 간판을 경멸하듯이 올려다봤다. 당신이 있던 그 산으로 돌아가시오. 그가 말했다. 먼지 쌓인 종이 더미 속이 당신 자리야. 감히 여길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는 비서가 열어준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검은색 롤스로이스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거칠게 밟고 지나갔다. 쏴. 차가 튀긴 흙탕물이 내 바지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흠뻑 적셨다. 나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해갈은 한낱 치정극으로 끝났다. 나의 총애는 돈으로 환산되는 모욕이 되었다. 그녀가 말했던
진짜처럼 위로해줄 무언가는 결국 가장 추악한 가짜였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탕물에 젖어 무거워진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딸랑. 나는 서점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셔터를 내렸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셔터를 내린 어둠 속에서 흙탕물에 젖은 돈 봉투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련.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그 남자의 일방적인 쇼일 뿐이야. 서연 씨는. 배서연은 나를 진심으로 대했어. 그녀도 외로웠다고 했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음이 연결되지 않아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아니면 나를 차단했거나 나는 문자를 보냈다.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였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당신 남편이 다녀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줘요. 서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전송됨.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올라가 젖은 돈 봉투를 식탁 위에 던져두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번, 2번, 10번, 20번. 신호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버렸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정리가 시작되자마자 나를 그녀의 세계에서 깨끗이 도려냈다. 그 총재는 그녀가 베풀었던 모든 총애를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한순간에 거두어 갔다. 나는 호텔에서, 갤러리에서 그녀가 나에게 속삭였던 말들을 떠올렸다. 지훈 씨는 특별해요. 당신을 만나면 숨이 쉬어져. 우린 닮았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봤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셔터를 내린 서점 안은 무덤 속처럼 고요했다.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녀일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 딸, 민서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받지 말까. 하지만 받지 않으면 딸아이는 당장이라도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난번에 그 상처받고 걱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서점이지, 왜? 지금, 나 좀 만나, 당장. 민서야. 아빠가 지금, 당장 나오라고.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민서가 나에게 그렇게 악을 쓴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무서운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짓.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방금 어떤 남자한테 전화 왔어. 이강혁이라고. 자기가 M&A 전문가라는데 아빠 그 사람 알아? 이강혁. 그녀의 남편. 그 악마 같은 남자가 내 딸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서가 울부짖었다. 우리 아빠가 자기 아내를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아니야. 돈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오늘 돈을 주고 왔다고.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남자는 나를 완벽하게 매장시켰다. 그가 내게 던진 돈 봉투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협박범으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증거이자 덫이었다. 민서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뭘 더 들으라는 건데.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먼저, 우린, 우린 그냥, 우리는 사랑했어.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차마 딸아이에게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은, 그 돈은 왜 받았는데? 그 남자 말이 맞네. 아빠, 돈 때문에 그랬어? 서점 힘들어서? 그래서 그 여자 협박한 거야? 아니라고? 아니야? 그 돈, 그 남자가 그냥 나한테 던지고 갔어. 난 받은 적 없어. 그런데 왜 신고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신고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 불륜을, 내 치부를 만천해 공개하는 짓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 민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엄마랑 이혼하고 10년 넘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그런 추잡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돈 때문에 추잡하다고. 그래, 추잡해. 역겨워.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민서야, 제발. 아빠는 됐어. 딸아이가 내 말을 잘랐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서야. 아빠 같은 사람 나도 필요 없어. 내 아빠 아니야.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단 하루 만에. 나를 잠시나마 숨 쉬게 해 주었던 여자.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명예.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딸. 그 총재는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가 베풀었던 총애의 대가는 이렇게나 참혹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젖은 돈 봉투를 바라봤다. 이것이 내 사랑의 값이었다. 이것이 내 명예의 값이었다. 이것이 내 딸을 잃은 값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애군을 풀려다 나는 내 삶 자체를 불살라 버렸다. 나는 텅 빈 어둠 속에서 돈 봉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나는 셔터를 내린 서점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모른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가 다시 졌지만 나의 산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식탁 위에는 흙탕물에 젖었던 돈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치욕의 증거였고 내 삶을 파괴한 대가였다. 나는 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민서야, 아빠 말 좀 들어줘. 제발. 그 돈 그대로 있어. 아빠가 다 설명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딸아이의 전화번호부에서 내 이름은 아빠가 아니라 차단된 번호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배서연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잊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화려한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간 헌책방의 먼지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점 1층으로 내려왔다. 먼지가 더 두껍게 쌓여 있었다. 며칠간 문을 닫았으니 골목을 오가던 그 누구도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계산대 뒤 내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나는 돌아와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을 코끝으로 가져갔다. 그녀를 만났을 때 입었던 값비싼 와인색 셔츠. 하지만 이제 그 셔츠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지독했던 백합향, 나를 잠시나마 천국으로 이끌었던 그 총애의 냄새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나는 그 냄새가 실제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쉰 넘은 늙은 호라비가 꾼 한바탕의 추잡한 꿈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말했던 진짜처럼 위로해줄 무언가. 나는 그 가짜 위로에 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애군을 풀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10년간 나를 짓눌렀던 고독이라는 애군.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끔찍한 애군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내 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예전의 고독은 적어도 명예로웠다. 나는 비록 외로웠지만 책을 사랑하는 정직한 서점 주인이었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유부녀와 놀아나다 돈 몇 푼에 딸에게까지 버림받은 추잡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나는 책들을 둘러보았다. 수만 권의 이야기들. 희극, 비극, 사랑과 배신. 나는 내 삶으로 새로운 장을 쓰려 했다. 50이 넘은 나이에 로맨스를 꿈꿨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가장 통속적이고 값싼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 있던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해가 막 지고 있었다. 하늘은 피비처럼 붉었다. 나는 골목 어귀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두툼한 돈 봉투를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다. 돈을 버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딸아이가 나를 다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나는 서점으로 돌아왔다. 간판에 불을 켜지 않았다. 나는 입구에 걸어두었던 영업 중 팻말을 뒤집었다. 영료, 종료. 나는 서점의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철커덩.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오늘 시간의 메아리는 문을 닫는다. 영원히.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섰다. 그녀의 향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내 삶에는 헌책 냄새보다 더 지독한 씻을 수 없는 후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이 내가 애군을 풀려다 얻은 나의 새로운 산이었다. 더 높고 더 춥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산. 지금도 나는 가끔 자문한다. 그 비싸고 농밀했던 향수 냄새가 정말 내 셔츠 소매에 묻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외로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스스로 엮어낸 절박한 환각은 아니었는지. 자정이 넘은 시각. 낡은 간판에 불을 끈 지 오래인 시간의 메아리 서점. 안은 칠흑 같았다. 나는 계산대 뒤편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먼지 쌓인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수만 권의 책등 위로 희미한 윤곽선을 그렸다. 책 냄새, 묵은 종이 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것이 내 세상의 냄새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을 코끝으로 가져갔다. 세탁을 수십 번도 더 한 낡은 면 셔츠에서는 이제 락스 냄새와 햇볕 바렛 냄새밖에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 속의 그 냄새, 달콤하면서도 서늘하고 숨 막히게 화려했던 그 백합 향을 찾으려 애썼다. 그 향기는 한때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폭풍의 냄새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내 삶은 산과 같았다. 아니, 산이라기보다는 상이 슬게 버려진 낡은 암제에 가까웠다.